예,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윤동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뉴 리더십 패러다임, 그리고 실제 변화되는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대규모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아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쭉 설명을 드리고 실제 어떻게 리더의 역할이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2016년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이 2019년 12월이죠. 사실 1월부터 확산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AI 기술 발전과 함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역량 변화라든지 인재상에 대한 변화 요구까지도 촉발하게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요. 실제로 인간의 육체, 정신 노동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AI 기술이 점차 급속도로 개발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느껴왔던 산업혁명기에 범용 기술이 증기나 전기, 전자를 뛰어넘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맥킨지나 PwC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요. 거의 13조에서 16조 정도에 달하는 GDP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AI 영향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자리의 전체 개수도 그렇겠지만 실제로 직무라든지 이런 직군에도 변화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실제 그 국가균형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논하고 있지만 선진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 농촌 지역의 이와 같은 영향이 더 컸다는 것이죠. 이는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에서 제가 2017년부터 2021년 작년도까지 올해 초에도 발표된 것을 봤을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교육에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같은 경우 의료 부분에 있었던 제재가 있겠지만 여행이나 문화나 공연이나 뭐 다양한 부분, 특히 이제 제조업이나 식생활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ICT 기술을 접목해서 비대면 전환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2019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음식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야채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고르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 살펴보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다 배달을 해서 지금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저도 우리 학교 앞에를 지금 보고 있으면은요, 저녁 시간에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위기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하고 신직업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청년 창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청년들이 이 코로나 위기를 또 기회로 다시 한번 보고 있었다는 것이 제가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환되고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아마 많이 살펴보셨을 거예요. 요즘 TV를 살펴보더라도요. 대신에 AI가 응답을 해주고 또 딜리버리 머신이 음식을 배달해주고 그런 부분을 아마 많이 살펴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요. 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근접해 있는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하지 않고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주문을 하고 실제 1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스토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초기에는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창업자들한테도 이런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서비스 로봇에 대한 성장은요, 제가 여기다 그림을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거의 1년에 10%에서 15%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철도 KTX, SRT도 자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키오스크 도입을 통해서 실제 표에 대한 티켓팅을 했던 직원들을 다른 서비스 직원으로 하면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까지도 지금 별도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좋기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했던 육체나 이 정신노동, 저는 이제 육체노동보다는 이 정신노동까지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최근에 이제 점점점 발전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따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인간과 기계, AI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같이 공동적으로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그 RPA라고 해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같은 경우는 그 실제 투자 비율이 매년 5% 이상씩 지금 증액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글로벌 키오스크 시장 같은 경우 2023년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 10%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증가한 걸 보니까 거의 17% 이상이 되고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는 말씀드렸지만 10% 정도의 부분들이 자동화에 직면해서 2025년까지 바뀔 거라고 유럽에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장을 더 넘겼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만 있는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지금 인사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팀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미국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거나 그렇지만 그 다른 지역에 방문했을 때 화이트 칼라의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가 상당히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플랫폼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었지만 저희는 보면 흔히 얘기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플랫폼만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화이트 칼라에 대한 실제 플랫폼 비즈니스 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오피스, 쉐어링 관련된 서비스들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강남을 벗어나기 싫어하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공용 오피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배달 앱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저희 인사조직학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배민하고 같이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기업의 가치, 조직 문화에 대한, 그리고 직원과 어떻게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들과 함께 공통의 목표를 갖고 다가가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생산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계를 활용한 이제 물류 시스템이 가동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보기 좋게 이제 그려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딜리버리가 될 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물건들을 고르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직까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류센터에서요. 대단히 물류센터에서. 그러나 하여간 이런 방식들이 기계와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먼저 변화해서 제일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원격 재택근무에 대한 증가. 생산성 하락 없이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을 서포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법적 그리고 제도적인 체계가 정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이 얘기를 드리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격 재택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돌아와서 대면으로 근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중이 거의 40%, 50%까지 증가하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같은 재택근무를 했던 직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이러한 같은 비율이 거의 52% 정도는
재택근무로도 충분히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준 적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7만 명에서 54만 명, 약 50만 명 전후로 추산이 됐어요. 이 정도 비율이면 한 2% 미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최근 측정했을 때, 제일 최근 데이터가 2021년 11월입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체 취업자의 8.5%인 220만 명 정도가 플랫폼 종사자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익노동이라고, 기익워커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기익워커라는 용어가 왜 생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제가 들을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기익워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실제로 기익이라는 것이 1920년대에 재즈, 우리가 공연을 할 때 계속 재즈 공연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뮤지션들을 인바이트를 해서 합동 공연을 한다는, 임시적으로 합동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바이트를 한다는 개념에서 기기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일에 따라서 모였다가 해칠 수도 있고, 다시 이제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바로 기획워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인적자원 관리, 인사 관리에 어떤 변화를,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적으로 이제 이와 같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이 변화하고 빠르게 변화했던 부분이 아마도 채용이었을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AI 채용이라고 불렀잖아요. 사실 AI 채용이라기보다는 비대면 채용을 했었죠. 컨택트레스 리크루먼트라든지 컨택트레스 셀렉션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적인 부분만 실제로 떨어져 있었지 그 이외의 부분들은 이렇게 차이점이 없었다가, 제가 2019년에 실리콘밸리에 방문했을 때 이미 이와 같이 잡 매칭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었고, 95% 이상이 이런 잡 매칭에 대한 부분 시스템까지 개발한 기업도 만났었습니다. 최근 들어갖고 제가 지난주에 또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인의 AI 관련된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하고도 저희 워크숍을 같이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얘기 드리면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거의 SNS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요. 근데 링크드인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10여 년 전부터 가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저한테 메일이 보내지거나 그렇다면 관련된 메시지가 전달돼서 혹시 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취업할 생각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리고 원티드 같은 경우는 잘 알 겁니다. 제가 정말 이 기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채용을 할 때 구직자의 이력서라든지 구인 기업이 이제 실제 쓰는 채용 공고라든지 이 부분이 이제 직무 키워드와 매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직자의 속성에 대한 부분,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은 뭐 온라인 검색, 우리가 실제 검토를 했을 때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구인하고 구직하고 이 매칭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인텔리전스 매칭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계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최근 제일 힘들 거예요. 아마 IT 소프트웨어 업종에 제가 인사 팀장님들이랑 실장님들과 같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KPI. 최근 KPI 잘 안 쓰시죠? OKR 많이 쓰시죠? 그럼 만약에 OKR 했을 때 어떤 걸로 잡느냐고 말씀드렸을 때는요. 실제로 채용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 리테이닝을 하느냐.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OKR의 목표 지표로 삼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이직이 그만큼 많이 잦아졌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실제 지난주에 회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좀 재밌었는데요. 이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이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IT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요. 회사에 취업하고 회사에 옮겼을 때부터 다른 회사로 갈 이력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제가 관련되어 있는 관계들한테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과 10년 동안 그동안 그 이후에 2번이나 3번 정도 점프를 했을 때 IT 소프트웨어 업종을 일단 한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연봉 차이를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거 보니까 도리어 점핑을 해서 다른 회사를 갔다가 이렇게 2-3번 정도의 경력을 개발했던 분들이 더 많이 연봉 수치가 한 30-40% 정도 더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제가 보기에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어디들이 다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체계 자체가 플렉시빌리티를 가지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조직의 유연성도 제고됐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뭐 제조업다운 제조업이라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도요. 매니팩처링 오퍼레이션 디비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출근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우리가 전략을 짜거나 지금 서포팅 디비전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그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던 시기에 오미크론 전이죠. 그때 재택근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또 수평적인 자율적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이 촉진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프트웨어 기업, IT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 제가 많이 미팅을 하다 보면은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수직적으로 하이어라키컬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관련된 조직 문화, 업무 이외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허리젠틀한 부분이죠. 수평적인 자율적인 문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가 리더가 가져야 될 자질을 나중에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을 포함할 거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평가 보상 제도가 실제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바로 앞에서 관찰하고 과업의 기초에서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특히 협업이 필요한 부서라든지 협업이 필요한 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 웨비나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 60%는 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강의를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중국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 정도는 유럽에서 오거나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수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고요.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케이스 스터디 어널리시스라든지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을 땐 또 이렇게 나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이 영향하고 관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이런 웨비나 형태에서 저희가 교육 방식 같은 경우는요. 사무실에서 벗어나실 수 없다 보니까 업무하고 실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리될 수가 없다 보니까 업무를 다시 강의를 듣다가 또 업무를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시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끊기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는 필요 이상의 교육을 안 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 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소통 방식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되고 또 원격 근무라든지 유연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또 실제 근무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리더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 업무 공간과 제 부하 직원이라든지 동료 직원들이 업무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러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또 실제 협업자 간의 신뢰, 트러스트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핵심인 거는 어떻게 이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해외라든지 이런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검토하고 이제 실제로 저희가 리더십에 대한 내용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업의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특히 아시겠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 약간의 지금 플럭슈레이션이 있어요.
그렇지만 AI 관련된 회사의 주가가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뭐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특히 데이터라든지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AI 전문 인력들의 몸값, 개발자의 몸값은 굉장히 치솟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몸값을 올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회사까지 오르게 되고 실적으로 AI나 소프트웨어만 다루던 그 기업들이 아니고 기존의 제조업이었던 기업. 제가 이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아마 제 경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현대차에서 9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관심이 자동차 부분에 좀 많이 있었었는데요. 특히 자동차 회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모빌리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뭐냐면요. 향후에 갔을 때는 이 이동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들의 이런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빌리티 쪽에 조금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해외 자동차 회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에서는요, AI하고 인간과 상호 보완적으로 협업하는 업무 형태에 대한 비중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 저는 제대로 볼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이 주제를 선정해서 한 주제당 거의 뭐 400억에 달하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고 이를 관련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이 만들어진 걸 갖고 그 확산시키는 그런 형태의 연구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게 미국이나 유럽의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 뭐 디지털 혁신 기술이 적용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됐을 때도 직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겠지만 직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범위가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제가 뒤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전통산업,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도 위기가 있었고 조선업 위기 경우에 제가 이제 실사단에서 단장 역할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들 인력들 그렇지 않고 또 저희가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해서 취약계층 근로자 같은 경우 일자리 잃었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직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오늘 들어오신 분들의 회사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노가 좀 강성 노조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노사협의회 수준만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예 노조가 지금 설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마 노조가 설립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노사협의회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건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 드릴 MZ세대에 실질적으로 이제 입직과 또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들에 대한 이전직 분야를 저희가 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인력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이 신산업이라든지 기술 분야에 대한 직무에 매칭을 하는데 이미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사내 직원들이고 외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로컬 인플로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ESG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그 체계적으로 같이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뭐 신취약계층에 대한 그 대비 전략은 얘기 드렸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50대가 됐는데요. 사실 40대 이상의 중숙령이라든지 저학령이라든지 이런 이제 노동자 계층 같은 경우가 신취약계층으로 등장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저숙령 일자리로 이동하게 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2번 정도의 여러분들의 커리어의 변화가 아니라 3번 정도의 커리어의 변화들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와 같은 일자리 구조 변화,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서포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회사 생활하다가 이제 유학을 갔던 시기가 3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갔는데 그때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그때 나가서 뭐 하냐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한테 또 많이 물어봅니다. 이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뭐 학교에 직업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면요.
말씀드리냐면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됐어요. 그렇다면 실제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대한 전년 60세는 실제로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50대 초반, 52.3세라든지 이 정도 때 다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들한테 어떤 직업을 우리가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전직에 대한 지원, 그리고 회사에서도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필요한 인력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비숙련 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부터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생산 가능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인구 TF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지난주에 금요일 날 킥오프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 구조 변화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표를 한번 보세요. 재미는 나오죠. 유선 인구는 그래도 조금 유지되면 적게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고령 인구의 그 확대폭이 어떻습니까? 상당하죠. 2020년에 803만 명이었던 인구가 1666만, 1700만 명까지 육박할 거라고 2040년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옆에는 비중을 갖고 이제 통계청 자료를 갖고 저희가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에 3625만 명이었다면은 40년에 2700, 60년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기다 표시를 안 했는데 먼 미래일 것 같아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MZ세대, G-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때 2천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조직에서 사람을 경영할 때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될 수밖에 없겠고, 실제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협업의 네트워크의 주체는 사람이 되면서 특히 MZ제너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 얘기할 때 이제 여기 계시는 듣는 분들 중에 MZ세대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M세대가 우리가 실제 보니까 40대 초반이 딱 M세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G제너레이션이 요즘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M세대하고 같이 묶이고 싶지 않다. 그 M제너레이션에서도요. M세대가 상반기 M세대가 하반기 M세대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MG제너레이션을 봤을 때 G제너레이션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요. 네. 제 아들도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G제너레이션에 대한 특성이 딱 보여지고 있거든요. 보면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회사에서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여성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래스 셀링에 대한 이슈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제는요. 활용하지, 우수한 이 여성 인력들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사실 기업에서도 생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코비드 19에 의해서 디지털 기업의 전환은 어떠한 변화들을 지금 저희한테 야기시켰을까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인사부서가 아닌 분들을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게 애자일 매니지먼트예요. 애자일 경영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번에 휴넷 강의를 시키면서도 한 차씩 동안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의 기업이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부분, 저는 이제 해외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현장에서는 수시 채용이 증가해요. 공채 제도가 거의 종식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가 거의 제가 보면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조사했을 때도 52%에 달한다는 것이죠. AI 전매칭이라든지 G제너레이션, 기획 이코노미 이런 부분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리소스 베이스 뷰라고 해서 자원 기반 이론에서 접근할 것인가. 이 인력들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실제 우리가 핵심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이들을 리테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최근 들어서 좀 관심 있는 부분이 상호 투자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레벨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새로 채용하거나 그렇지만 그들을 모티베이션 시켜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채의 정말 언택트 소사이어티, 화상 면접, 랜섬, 리모트 워크, 인디펜던트 워크, 우리가 기획 이코노미를 그렇게 얘기하죠.
Z 제너레이션에 대한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프라이빗 이코노미 이슈, 시니어 노마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와 같은 최근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긱 이코노미나 G 제너레이션이 실제 입직하면서 이게 어떻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노멀이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해외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 맥킨지라든지 PwC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일상생활의 같은 변화가 지금 촉발되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전략적인 접근은 물론이고 이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구글 스칼라를 통해서 제가 검색했을 때 코비드-19과 비즈니스를 같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뜨는 연관 검색어가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돼서 그랬을까? 커뮤니케이션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였겠죠. 그리고 컬처라고 딱 나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르거니제이션 컬처예요.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더십. 이 세 개의 단어가 구글 스칼라에서 같이 검색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언택트 환경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것들, 특히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요, 유노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2030년까지 절반 이상이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무방식을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래 나와 있는 이제 실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실제 회의하는 것들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닮은 아바타 형상, 본인하고 닮은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작년에 게더타운이 굉장히 많은 흥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문화체육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같이 일자리 관련된, 고용 관련된, 창출 관련된 포럼을 했을 때 그때 골프존이라든지 나이키에서도 참석하셨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좌장을 하고 같이 토론을 했을 때 그때도 이런 형태를 써서 토론을 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가서 좌 매칭 하는 데 가서 실적으로 잡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바타를 이동시켜갖고 하게 되면은 세션장에서 그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고 본인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도 있었죠. 그러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한계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 질문했을 때 미국에서도 뭐가 제일 이슈냐면요. 커뮤니케이션 이슈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협업도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외롭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줌으로 보시거나 이렇게 링크 걸어서 보실 때 도리어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부분들이 더 피곤하지 않으세요? 가끔? 저도 수업을 MBA 수업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합니다. 제 앞에 학생들도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들어요. 제 인사조직 노사 MBA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분하고 이제 줌으로 컨택했던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같은 경우가요. 똑같은 커뮤니케이션 했을 때도요. 그리고 비대면에서 나올 수 있는 오해와 갈등도 있을 것 같고 또 직원들의 참여율도 저조하지만 이게 실제 인뎁스하게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와 같은 비대면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중요한 이슈가 있으실 거예요. 라인 매니저가 성과 관리를 하죠. 사실 다들 생각하는 게 HR 매니저가 성과 관리하는 거, HR 매니저는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라인 매니저가 실제 성과 관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달라진 거 아시겠죠? 기존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뭐 SABCD 등급을 매기고 주기적으로 뭐 반기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이런 평가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 피드백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IBM의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도 실제 피드백에 근거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상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데 OKR을 사용해서 저희가 도전적인 목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향상시키면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기존에 있었던 매니팩처링 코퍼레이션이라든지
공공 부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참 사실 OKR을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지 아세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 성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내재적 동기부여를 어떻게 우리가 상승시켜서 이들이 더 기업의 일원으로서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거예요. 근데 IBM 체크포인트에도 봤다시피 우리의 피드백을 근거를 둘 때 사업 결과라든지 고객에 대한 성공, 그리고 혁신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뭐 기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직접 피드백을 적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IBM 말고 다른 기업들도 많이 도입을 했는데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상시 피드백에 대해서 도리어. 그리고 글로벌 다수 기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구성원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되고 있다. 수용성을 어떻게 증가시킬까가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퀴티 티오리하고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공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기업이 공정하겠다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건 수용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기업에 대한 뭐 브랜드 평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아마 블라인드 보셨겠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이런 블라인드를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레퓨테이션뿐만이 아니라 그 이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업을 서칭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보유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성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는 상시 피드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업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도 바로 리더들이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어려운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 문화를 어떻게 보존하는 거냐일 거예요. 근데 이때 저한테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보존이요? 변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실제 원격 재택근무로 해서 이제 대면 교류가 굉장히 감소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ORM이라고 하는 NORM이라고 NORM이라고 하는 조직의 규범이나 관행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체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생각했던 핵심 가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 문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실제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같이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을 거예요. Fresh Start Effect라고 해서 다시 아예 지금까지 있었던 조직 문화하고 달리 시대의 환경에 적합한 문화를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일부만을 쇄신하거나 수정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뭐 리처지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진짜 회의 없는 요일 같은 경우를 부여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적합한 조직 문화로 해서 빠른 정착을 위해서 이 변화나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HR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 문화에 대한 공유를 어떻게 하고 세대 간에 전달을 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가 아마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요구하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가 리더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닐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뭐 영어로 쓴 부분들이 있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답답하긴 한데 아마 그 화면을 더 크게 보이시면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essential value of leadership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관련 자료들을 서칭하다 보니까 이 뭐 6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trust.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조직뿐만이 아니라 개인 레벨에서 이 트러스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직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노멀 시대에서는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파워먼트를 부하 직원들한테 부여했을 때 본인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그들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리 중심이었다가 이제 이 신뢰를 하고 이들한테 임파워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장을 마련해 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엠퍼테틱을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감성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일설식 할 때 얘기할 때 퍼테틱이라고 하고 심퍼티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감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리더로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제 얼굴 어떤가요?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 보이시죠? 네, 저도 지금 제가 양복을 지금 입고 있는데 일단 최근 들어가고 제가 학교에서도 저도 보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회사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아니라 3개까지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거의 직장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해서 일찍 출근해서 거의 밤 늦게 퇴근하거든요. 저도요. 밤 늦게는 의미가 저도 어쩔 때는 12시 넘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직장보다 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릴리브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리더들은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이 아이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그 텐더니스트예요. 사실 텐더니스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유연함이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의역을 했었는데 실제 부드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팀 멤버, 그렇다면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접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금 보살피고 있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부하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쇼 텐더니스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generate positive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들에 대해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amusing, 뭐예요? 즐겁게 해주라는 거죠.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휴머라고 하는데 여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머를 갖고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사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업무 성과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트랜스페런트가 무엇일까요? 투명성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관련된 지식들 같은 경우를 같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목표로 나아가는 것. 그렇지만 당연히 로지컬한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밟아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몇 개를 한번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또 중요한 이슈들이 또 다른 데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할까 보니까 테크놀로지 이슈였어요. 기술을 최적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를 어떻게 풀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리더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인데 왜 썼냐고요? 당연하지만 이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있는 리더들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Full Potential of Technology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어려운 단어였던 것 같아요. Tough Love? 대체 Tough Love가 뭘까? 잘 안 나와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해석할 때는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애착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우리 직원들한테 애착을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의 직원들의 잠재력을 활발히 발휘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그러게 이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프 로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스테너빌리티 이슈거든요. 팬데믹으로 이 실제 발생하면서 예전에 이제 CSR이라고 불렸고 CVI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 ESG로 진화하면서 ESG에 대한 이슈가 작년 초부터 갑자기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에 대한 그 책임이라든지 윤리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회사한테 많이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에게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럼 이 리더들은 이와 같은 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와 그리고 우리가 내부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라고 하죠. 내부 조공원들한테도 어떻게 이 가치를 반영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서도요.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커스터머 비헤이브. 그러니까 이 고객들의 행동이 바뀌잖아요. 구매 패턴도 바뀔 거고요. 원하는 서비스도 품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원클릭이면 해결되는, 그 스와이프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 이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 플랫폼을 어떻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알겠지만 비대면으로 피팅룸을 사용해서 실제 옷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리더로서 가져야 될 리더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한 뭐 7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는데, 그럼 뉴노멀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펙티브 리더십을 발현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Proactive in their efforts.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 Deeply care about. 정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봤어요. empathy라든지 sympathy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본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해서 본인이 케어하고 이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sking question,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오늘 본인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들이 한 일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달라는 게 이 리더로서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유사하니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need to share how they feeling. 아까 말씀드렸죠. 이 트랜스페어런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실제 우리가 듣고 이를 통해서 로지컬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리더로서의 하나의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코로나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게 무엇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직장에 갔을 때 안전했을까? 이 감염이 돼갖고 우리 가족에다 전파되지 않을까? 이 감염병에 대한 염려증도 있지만 다른 부분까지 다 생기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가지 이슈를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안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배민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눴을 때 뭐냐면은 여기는 뭐 성과연봉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성과급 제도보다는 월급제를 하면서 내가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성과급만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최근에 IT 소프트 기업도 인정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기업의 상황에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 그리고 특히 인플로이에 대한 서베이라든지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특히 G 제너레이션한테 많은 소리를 좀 듣고 그걸 반영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리더는요. 부드럽기도 했지만 자기가 가져야 될 미션이나 골에 대한 목표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solidify their mission. 어떻게 해야 돼요? Live it out in the world.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의 미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철저하게 하고 이를 갖고 회사에서의 변화라든지 그렇다면 사람들에 대한 그 서포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다른 얘기들은 아까 5번은 말씀드렸던 거라서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어댑테이션입니다. 적응, adjustment라고 얘기하고 adaptation이라고 하는데 저는 adaptability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이 사회에 뭐 적응할 수 있을까? 그렇죠? 10 steps ahead. 그러니까 미리 실제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적응하고 실제 앞에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팬데믹 상황에서는요. 앞에 바로 앞도 굉장히 바라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렉시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켓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이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수용하면서 비즈니스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럼 이런 걸 다 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optimism, optimistic about the future. 그냥 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 우리 부하 직원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할 수 있고 독려하고 인커리지 시키고 그렇죠? 코로나의 끝이 있다. 그리고 이게 끝이 났을 때 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신상품을 개발했을 때 이 제품이 더 팔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뭐 마케팅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버 커뮤니케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커뮤니케이션 들어가고 오버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아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약간 들으셨을 거예요. 오버라는 게 뭐예요? too much talker라는 거죠. too much talker. 본인이 말을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팀원들이라든지 조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실제로 매일매일 발생되고 있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어두라는 것이 오버 커뮤니케이트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요. 저는 제가 강의를 이렇게 렉처 드리블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도 듣고 저도 배우고 저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나아가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아쉽지만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저희가 만약에 저희 휴넷에서 하고 있는 리더십 과정에 참여하시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케이스하고 같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